창업금융은 기본적으로 직접금융, 본인 스스로 자본을 조달하는 방식이 있을 거예요. 뭐 쉬운 예로는 집에 있는 돈을 먼저 넣어서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게 안 된다면 주식을 발행하는 거죠. 증권을 발행해서 이 증권을 먼저 구매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을 거고, 엔젤 투자자들, 좀 초기 얼리 스테이지에서 투자를 하는 그룹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기관 투자자들도 있어요. 벤처 캐피탈도 그렇고, 요즘은 마이크로 VC라고 그 조그만 규모로 소액이지만 먼저 마중물처럼 투자를 하고 향후에 본 투자가 들어오게끔 만드는, 어떻게 보면 간보로 들어가는 투자들도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 뭐 통상적으로 요즘은 엑셀레이터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런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방식도 있고, 간접금융이라고 해서 빌려오는 돈들도 금융의 한 테크닉입니다. 금융에서는 자기 자본하고 타인 자본으로 구별이 될 텐데, 자기 자본은 갚아야 되는 거, 물론 갚아야 되긴 하지만 좀 부담이 좀 적은 부분이고, 또 당연히 그 상환을 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배당이라는 거, 이자라는 개념하고는 좀 다르지만, 우리가 수익이 생기면 수익을 일부 지분만큼 나눠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받았으니까 안 줘도 돼? 이런 거는 아닙니다. 배당을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배당을 못하게 되면 동의를 받아야 해요. 주주들이 뭐 배당을 안 받겠다 이런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합의하기,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받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되게 매력적이죠. 안 갚아도, 빨리 안 갚아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빨리 안 갚아도 되는 자금이기 때문에 부담이 좀 적음에도 불구하고 배당 관리를 해야 되니까 매번 누구한테 보고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은 불편함이 있겠죠. 타행자본은 상환을 일정 기간 계약을 해놓고 약정을 하고 상환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부담이 늘 있는 거죠. 또 일정 기간 동안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부담, 원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동시에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단기, 장기로 구별을 해서 차입을 하게 되고, 이익이 적으면 사업을 하고 남는 돈이 좀 적으면 이자는 뭐 갚으면 되는데, 원금을 상환할 때 부담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연장을 하면 이자가 좀 더 높아져요. 부담이 더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운영할 때 처음에는 이자만 제공하면 되니까 좀 부담이 없어서 쉽게 가져오는데, 이제 원금을 상환하는 상황까지를 고려한다면 심리적으로 압박이 좀 되는 거죠. 그리고 문서상으로 기록이 다 남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부채니까 부채에 대한 부담을 반드시 갖게 돼 있어서 운영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좀 잘 관리 못하면 본의 아니게 여러 사람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상황들이 전개가 많이 되는 자본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업 초기라고 하면, 사업을 운영하게 되면 기업체를 하나 만들겠죠. 회사를 만들겠죠. 근데 회사가 뭔가 실력이 있어 보이거나 또 그 안에 자산이 많거나 뭐 눈에 보이는 게 별로 없으면 신용이 좀 낮아지겠죠. 뭐 거래한 실적들이 없을 테니까. 그래서 자금 마련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또 가족 펀드를 이용하는 것도, 가족도 뭐
돈이 넘치는 가족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테니까 뭐 무작정 투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확장된 투자자들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뭐 대부분은 엔젤 클럽에 소속돼 있는 분들일 거고, 또 개인들을 다 만나서 뭐 설득하는 게 그게 또 쉽지는 않고, 또 그 약정돼 있는, 확약돼 있는 요건들을 지키지 못하면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범법적인 행위가 되는 거니까 부담을 갖게 되죠. 그래서 정부의 저금리, 좀 이자가 좀 싼 자금들을 활용하는 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은행에서는 뭐 3%, 4% 이자율인데 뭐 2%, 3%면 따분하지 않나요? 라고 하시겠지만 1억 1에 1% 그러면 100만 원이잖아요. 근데 1억 빌려왔는데 400만 원을 이자로 내야 된다? 그러면 좀 부담이 되잖아요. 금액이 클수록 이자율이 숫자에 따라 크게 변동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정책 자금들을 일단 활용을 하게 되고 출연 자금을 이용하게 되는데 대출금하고 출연 자금은 좀 다른 게 출연 자금은 특정한 요건, 목표, 약정했던 약속 내용들을 이행하면 상환의 의무가 없는 경우가 출연금이에요. 잘 쓴 거죠. 근데 약속했던 요건을 이행하지 못하면 회수됩니다. 우리가 몇 개까지 만들 수 있을까? 라는 걸 설정해 놓고 그 몇 개를 만들려면 자산을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야 될까?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부채와 자본을 더하면 자산이 되는데 이게 이제 재무상태표의 구조예요. 그래서 소요 자금이 우리가 금방 쓸 수 있는 돈, 자산들, 현금화도 됐고 채권도 있을 거예요. 또 비유동이라고 하면 뭐 공간이든 장비든 이런 것들 다 자산으로 돼 있을 거고 뭐 노하우나 특허, 인증, 인허가 이런 거 금액평가를 받을 수 있으면 다 비유동 자산이 됩니다. 금융은 기본적으로는 회사 안에 에너지로 들어가는 거니까 시스테믹하게 적절하게 에너지가 들어가야 해요. 뭐 배터리 충전하듯이 간당간당할 때 충전할 땐 되게 좋은데 이미 꽉 차 있는데 뭐 충전한다고 더 2배 충전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적정한 상황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창업은 초기에 이제 신제품을 만들 때도 돈이 좀 들어갈 거고 기술을 개발할 때도 뭐 사람이 하는 거니까 인건비가 들어가겠죠. 또 실험하는 거니까 다 버려지는 소재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그 부분에 연구개발 단계가 당연히 있어야 될 거고 그게 진행이 되고 나면 지속적으로 운영 가능한 시스템이 돼야 하니까 조직화를 해야 해요. 뭐 장비가 들어와서 자동화 장비가 되거나 또는 사람이 조금 더 기능이 좋은 사람이 들어와서 전보다는 더 빨리 만들어 주거나 빨리 이행하거나 하는 구조가 된다면 그건 이제 조직화하는 단계가 될 거고 여기도 돈이 들어가죠. 또 하나는 이제 안정적인 매출이 일어나면 추가적으로 다시 처음 단계처럼 추가 제품, 과일청만이 아니라 과일잼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청은 쉬웠는데 잼은 좀 얘기가 다른데 그거를 진공 포장해서 보내주세요. 이렇게 소분해서 그러면 그거 우리 기계 없는데 그러면 이제 또 장비 비용들이 좀 들어갈 거고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고 이익이 나온다면 그다음부터는 물류 체계를 좀 더 확보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럴 때도 또 자금이 들어갈 거고 이젠 사업이 안 된다 그러면 가장 안 쓰는 장비부터 또 가장 참여 효과가 없는 사람을 좀 정리하거나 또는 아이템을 안 팔리는 아이템을 좀 포기한다거나 그래도 안 되면 회사를 정리하는 순으로 창업의 이제 성장 사이클이라는 게 태어나고 태동기가 있을 거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쇠퇴하는 구조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 과정마다 금융이 역할을 하게 되죠. 에너지원이 약간씩 다 달라질 테니까요. 그 에너지원이 들어가는 과정 안에 어떤 자금들이 들어갈까를 좀 구별해 보면 기획하는 R&D 단계, 연구 단계에서는 뭐 아이디어 가지고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또 장비나 아니면 시제품들을 만들어야 되니까 연구개발 자금들이 들어갈 텐데 대부분은 자기 자본을 넣게 됩니다. 또는 가족들 어쩔 수 없이 혈맹 펀드가 들어가거나 또는 친구들 정말 친한 친구들한테 자금을 땡겨오는 그런 것들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3F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을 종종 들으실 겁니다. 패밀리, 프렌드, 풀, 바보들한테 묻지마 투자를 받는 또는 묻지마 자금을 쓰는 왜 주는지도 모르는 그런 돈들을 활용하지만 최근에는 F 안에 그 팬덤이라는 게 하나 생겨요. 정말 괜찮다면 그 기업을 후원하는 또는 대표를 후원하는 그 클럽들이 하나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지원하는데 그게 크라우드 형태, 온라인에서 또는 여러 사람이 이해 집단을 모아서 전달하는 건 크라우드 펀딩. 그걸 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좀 모아주는 거면 엔젤 클럽, 엔젤 펀드. 네, 이렇게 되는 것들이 초기에 진행이 되고 정부에서는 창업 보유 자금이나 개발 자금을 출연 자금으로 주기도 하고 대출 자금으로 지원하기도 합니다. 뭐 지자체에서도 당연히 작은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합니다. 예산에 맞춰서 정부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거죠. 창업을 하게 되고 시작을 하게 되면 사업화 초기에는 설비, 그 다음에 설비 안에 사람도 있겠죠. 채용 인건비, 그리고 판매하려면 뭐 세일즈를 하거나 또는 마케팅을 하거나 광고 홍보를 해야 되니까 그런 채널을 구축하는 자금들도 필요할 거고 또 주문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좀 저리에 자금들을 대출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구조들도 됩니다. 그때는 이제 뭐 시장 개척 자금이 될 텐데 저리 정책 자금이나 신용 보증 기관을 통해서 보증서로 담보력을 갖는 거죠. 그래서 그 보증서를 맡기고 저리 대출금을 받아오는. 근데 그 보증서는 뭐 해달라고 하는 대로 다 해주는 건 아니니까 일정 요건이 맞아야 돼요. 창업을 이제 실제 수행하게 되고 확장하고 성장하려면 자금이 좀 많이 들어가게 될 텐데 그 자금을 금방 확보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때는 회사의 주식을 만들어서 채권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게 이제 우선주나 전환사채나 아니면 공모 개념으로 IPO를 한다고 하는 거죠. 상장을 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또는 정말 힘들다면 특정한 사업부 또는 상품을 패키징을 잘 해서 매각하는 또는 거래하는 또는 라이센스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유입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사업부 매각을 하거나 또는 상품을 매각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또 직접금융, 뭐 간접금융 앞서도 잠깐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직접 투자하는 직접금융들을 좀 보면 중개기관이 없으니까 개인에게 정보를 잘 전달하거나 설명을 잘 해야 되겠죠. 뭐 좋은 거는 증서를 발행해 가지고 거래하는 거니까 믿음만 있으면 상환을 좀 길게 연장해 놓고 배당을 주면 되는 거니까 또 함께 성장하면 직접 투자는 그 돈 외에 다른 배당이 더 커질 수 있어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1억을 넣었는데 이 회사가 갑자기 1조 시장을 확 커졌어요. 그 배당이 2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넣었던 것보다 배당이 훨씬 클 수도 있어요.
이자는 넣었던 것보다 클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물론 오래 가면 원금을 넘어갈 수도 있겠으나 보통은 그렇지 않은데 배당은 얘기가 좀 다릅니다. 베팅 룰이 좀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투자자한테는 되게 매력적인 옵션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벤처 캐피탈이나 이런 데들은 처음에 기업체들이 뭐 한 5천만 원, 1억 또는 10억 언더로 자금들이 급하게 필요한데 그 자금을 더 줬더니 갑자기 이 기업이 대기업으로 확 성장했다. 그러면 배당을 어마어마하게 받을 수도 있어요. 갑자기 이제 신흥갑부가 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매력이 있는가 반면에 자금을 넣었는데 네거티브하게 얘기하면 자금을 넣었는데 계속 끙끙 앓아요. 회사가 약해지고 그러면 살리긴 해야 그동안 넣었던 자금을 살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넣어요. 또 아프면 또 잘하지 않으면 또 넣어요. 그러다가 완전히 망가지면 이제 진짜 다 망가지는 거죠. 양쪽이. 그게 이제 모기지론 같이 와르르 무너지는 금융 사태가 일어나는 거입니다. 금융시장은 직접금융이 있는데 이 특징은 직거래가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장기 미래성, 수익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금을 보고하는 것들이라고 대놓고 얘기 안 하고 미래의 수익성, 사업성을 본다, 시장 성장성을 본다라고 하는 거고 직접금융은 채무로 잡히는 게 아니, 그 부채로 잡히는 게 아니라 자본으로 잡혀요.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데 훨씬 좋은 비용이 되고 왜냐면 이자는 비용으로 나가지만 그 원금 상환한 거는 증서로 바꾼 거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제 거죠. 그 증서에 대한 거는 제가 또 나중에 사와야 되는 거예요 돈으로. 그게 이제 원금 상환한다고 얘기하는 거고 이자는 갚아야 되는 거고 그게 좀 다르다. 직접금융은 투자자가 유한 책임을 집니다. 돈 넣은 비율만큼 금융사고가 나면 동조한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이제 예를 들면 부채를 다 못 갚았어요. 제가 자산을 10%를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증서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10%에 대한 증서. 근데 이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부채가 얼마가 있고 그럼 그 부채를 상환해달라고 빚쟁이라고 하는 사람들 또는 기관들이 막 올 거 아니에요. 돈 내놔. 내 돈 어디 갔어? 왜 이러면 기업은 이제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주식 명부를 이렇게 보여주겠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저희 채권들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제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를 그들한테 주거나 파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로 판매하는 거예요. 또는 그걸 내가 계속 유지하겠다고 하면 제가 갚아주고 나머지 주식을 제가 다 매입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 회사는 제 거죠. 이렇게 주인이 바뀌는 구조들이 될 수 있어서 책임 범위가 좀 생긴다는 거. 그걸 이제 유한 책임, 책임의 범위가 자금을 가지고 있는 범위만큼이다. 라고 얘기해서 유한 책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투자를 하는 구조에 중개하는 것도 보면 직접금융, 간접금융 이렇게 구별을 하기도 하고 통화, 비통화라고 얘기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증서로 나누는 것도 있지만 현물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장비가 오거나 아니면 공장을 부지를 빌려주거나 시설을 빌려주거나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요즘은 정보를 빌려주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데이터. 또 만기 구조로 보면 1년 이내에 자금을 돌려주거나 아니면 한번 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 부분들은 단기금융이라고 하고 1년 이상이 되면 자본시장으로 가서 채권, 주식화가 되는 것들이라서 단기자금과 장기자금을 나누는 걸 1년 정도 기간으로 구별을 많이 합니다. 또 이제 간접금융이라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간접금융은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금융기관이 개입이 되는 거예요. 중개자가 있는 거죠. 중개기관이. 이때는 약정이라고 해서 뭔가 서류로 거래 요건들을 법문안 안에서 합의를 하는 거죠. 협의는 둘 다 그냥 이렇게 그래 하는 건데, 합의는 둘 다 확정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걸 합의라고 해요. 합의가 되면 그 중개기관이 그 부분을 확인을 하고, 재확인을 하고, 이제 금융기업, 은행으로 넘깁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그 자금들을 증서를 보고 대출로 연결하는데, 이제 수익은 조금씩 나눠 갖는 거죠. 자기가 조금 편하게 고객을 소개한 거니까. 또 거기에 자금이 들어가면 소개료를 받게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간접금융에 직접금융이 왔다 갔다 연계가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림처럼 직접금융 범위 안에 있지만 중개기관이 증서를 대출기관한테 전달하고, 그거를 또 중개기관 이름으로 자금을 받아다가 연결하는 거. 만약에 자동차를 사면 이제 그 얘기가 쉽겠네요. 벤처 캐피탈, 자동차 캐피탈들이 붙거든요. 뭐 은행에서 대출 받아갖고 바로 자동차 사면 대출금으로 갚으면 되는데, 자동차 파는 쪽에서 직접 내시는 것보다 천천히 갚으시면 되는데 이자가 조금 있어요. 근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시려면 금융거래 범위 안에 다 들어오거든요. 재산으로 다 잡혀요. 그 부분들을 재산세를 많이 낼 수 있으시니까 이걸 좀 끊어내시죠. 그러면 이제 헷갈리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대출이 아니라 할부로, 카드로 이렇게 할부로 뭐 60개월, 뭐 48개월로 끊으면 될까요? 뭐 그러면 네, 카드 여신이 생긴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자금 중개기관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동차로 한정하는 게 아니라 금융으로, 부지로, 장비로도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간접금융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구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간접금융의 특징을 보면 대표적으로는 뭐 은행이 많이 이런 일들을 하지만 전문적인 기관들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쪽도 있을 거고, 신용, 뭐 기술 대출, 담보 이렇게 하는 기보도 있을 거고요. 뭐 뒤에서 설명을 따로 드릴 겁니다. 또 자금의 원천은 뭐 은행 같은 경우는 예치한 적금이나 저금을 통해 하고 예치를 받은 비용들을 전달하는 방식이 될 거고, 당연히 이제 대출이니까 이자를 집행해야 되고, 은행에서는 뭐 갑자기 돌려달라고 하면 기업 입장에서 빨리 돌려줘야 해요. 그만큼 현금 유보성이 없으면 대출은 좀 부담이 되는 거죠. 근데 현금 유보가 있는데 왜 대출을 굳이 받냐? 근데 이제 급하게 현금이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 놓는 것처럼 지금 당장 쓸 일은 없는데 갑자기 생길 수 있는 상황 때문에 대출금을 미리 갖고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법적으로, 세무적으로 보면 정부는 기업이 대출을 받아놓고 이자금이 나갈 텐데 그럼 손실이지 않냐. 그러면 그 부분만큼은 비용으로 인정을 해줘서 세금을 낼 때 조금 빼줘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죠. 개인들은 대출 받아놓으면 이자가 나가면 뭐 빼주는 세금은 없거든요. 그럼 돈이, 자산이 있는 거니까 재산에 세금이 더 붙을 수 있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뭐 현금을 쟁여놓거나 이런 거는 기업은 의미가 있지만 개인은 안 된다. 그럼 당연히 금융관계 입장에서 보면 에너지가 한쪽에 잉여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 관점에서는 기업 우선이라는 건 당연한 거죠. 또 원금과 이자는 반드시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자금을 빌려간 사람은 무한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담보가 거의 절실하게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 금액이 대출 금액보다 훨씬 커야 되겠죠. 그래야 나중에 망가지면 받아다가 전달할 테니까.
그래서 경매시장 같은 경우에 뭐 가끔 나오는 게 집들이나 사무 빌딩들이 나오는데 대출금을 뭐 1억을 못 갚았고 10억짜리가 날아가는 경우들도 종종 생기거든요. 또 운전자금이나 또 운영하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이건 이제 밥 같은 거죠. 늘 돌아가야 되는 돈이니까. 시설 자금은 밥통, 통을 만들어가는 거. 기타 자금은 밥통의 주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 안에 이제 에너지는 항상 들어가야 될 텐데 대출 자금이 매력적이기도 하지만 참 애매하게 부정적인 개념들은 이자를 잘 내고 생활 잘하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자를 못 내고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가장 잔인한 구조가 됩니다. 무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장비가 막 빠져나가고 이제 딱지 붙는다고 하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얘기처럼 채권 회수들이 막 현물로 나가버려요. 둘은 신용이든 담보가 없으면 되게 위험한 접근일 수 있습니다. 대출은 매력적이지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다. 신용조사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무한 책임을 져야 되니까 또 담보가 없다면 그러면 이제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사기관이 들어가서 현금화 가능한 자산들이 있는지, 채권이 있는지, 증서가 있는지, 아니면 뭐 물건이 있는지, 아니면 뭔가 계약서, 약정에서 돈 받을 거리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다 뒤져보고 연체가 되면 어떻게 할 건지, 어떤 것부터 정리할 건지, 아니면 실적이 있다면 지금 뭐 얼마 필요해요. 처음 빌리는 거예요 라고 얘기했는데 자료를 뒤져보니까 처음이 아닌 경우 동시에 여러 개를 지금 막 진행하고 있다던가 그러면 금융기관끼리 협의를 합니다. 뭐 어느 집이 와서 돈 빌려달라고 했는데 너네한테도 똑같이 그랬냐? 그러면 너도 줄 거냐? 나만 줄까? 뭐 이렇게 이제 협의가 들어가거나 또는 숨겨놨던 자산들, 뭐 자녀에게 줬거나 부모님한테 줬던 거거나 그런 것들을 연대보증이라는 개념으로 자산 담보를 만들 수 있는 거. 돈이 될 수 있는 능력 요소들을 다 확인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인격을 먼저 보죠. 사람이 괜찮다. 근데 신용조사에서 괜찮다는 수익이 꾸준히 나온다.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이게 돼야 급여 통장을 차압을 하는 거죠. 박상민인가요? 그 연예인 몇 억을 가지고 지금 이제 거의 다 갚았다고 하는데 그건 이제 방송 출연하면서 출연료가 다 나가게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인격을 검토한다고 하는 거고 또 어디인가 입사해서 채용해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지도 봅니다. 그래야 이제 돈을 갚기 위해서 일을 시킬 수 있는 거니까 그건 이제 신용이라 보는 거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자산들 전체를 보는 것도 있지만 자본을 먼저 봐요.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증서들이죠. 뭐 주식을 투자해 놨다거나 아니면 뭐 자동차 같은 걸 사놓고 채권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경제적 상황 돈이 들어올 때가 있는데 아직 안 들어와 있는 또는 집에 금송아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는 걸 신용조사의 5C, 8C라고 해서 인격, 능력, 자본, 경제적 상황, 담보 이 5가지를 조사의 요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